어머님이 계시면 생활비도 더 들고 저희 사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나이 들어 이런 취급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시건가요?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인숙, 올해 71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32살에 시집 와서 40년을 넘게 한결같이 남편과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저녁 9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와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만 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했어요. 자주 아프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혼자서 집안일과 장사를 다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남편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큰아들 지훈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취직도 잘 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법 괜찮은 집 딸과 맺어줬죠. 며느리 수연이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 같았거든요. 둘째 성훈이는 형과는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일찍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은 하지만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며칠 못 가서 숨을 거두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정말 허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와서 외로움이 뭔지 몰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혼자서 잘 지냈어요. 반찬 가게도 계속 운영했고 가끔 지훈이가 아내와 함께 안부를 물러 오기도 했어요. 손자 민재도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했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가끔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혼자 있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 살기 어렵겠구나.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아들도 걱정이 됐나 봐요. 며칠 고민하더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이렇게 효자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도 전화로 어머님, 저희가 잘 모셔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든든했어요.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지훈이 집으로 이사 간 날이 작년 봄이었어요. 아파트도 널찍하고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손자 민재도 할머니가 같이 사는 게 신나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가 처음과 다르더라고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하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저한테 반찬을 여러 가지 차려드린다며 은근히 핀잔을 주더라고요. 바쁜 아침에 어머니 것까지 챙기기가 힘들다는 뜻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야 하나, 저녁에도 일찍 방에 들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 집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가장 힘든 건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 올 때였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어색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며느리도 제 눈치를 보면서 친구들한테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좁아 보인다는 거였어요. 친구들이 올 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답답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손자 민재만이 저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제 방으로 달려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숙제도 제 옆에 앉아서 하곤 했죠.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요. 민재가 이렇게 말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어요. 지훈이와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자주 봤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이 집에 폐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았는데도 그랬나 봐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아들 부부에게 짐만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혼자 살기에는 몸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도요. 아들 집에 들어온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 참고 넘어갔는데 점점 확실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저만 따로 먼저 드시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바빠서 나중에 먹겠다면서요.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르신 식사 시간 맞춰드리려는 배려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 부쩍 많아진 거예요. 그럴 때면 며느리가 미리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 오니까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런 날이 생기니까 점점 답답했어요. 제가 사는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자유롭게 거실에도 못 나가고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거실에 텔레비전이 하나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며느리 위주로 돌아갔죠. 어느 날 저녁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실로 나갔는데 며느리가 이미 다른 채널을 보고 있더라고요. 수연아, 잠깐만 채널 좀 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보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머님, 저도 이거 보고 있는데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시면 안 될까요? 그때 지훈이가 곁에서 한 말이 더 상처였어요. 엄마, 주연이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힘든데 저녁에라도 좀 쉬게 해주면 안 돼? 이해 좀 해줘.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게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운했어요. 나도 이 집의 가족인데 항상 양보만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점점 더 방에만 머무르게 됐어요. 거실에 나가면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하지만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또 외로웠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정말 불편해 죽겠어. 벽이 얇아서 다 들렸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이렇게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더 속상했던 건 며느리가 제 작은 실수들을 계속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화장실 불을 끄지 않았다거나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지적당하니까 위축되더라고요. 집 안에서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어요. 손자 민재만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제 방으로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할머니,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할머니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하며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만은 정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것조차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민재가 제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러내곤 했어요. 민재야, 할머니 방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숙제해. 아이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서럽더라고요. 점점 집안에서 제 존재감이 사라져 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건성으로 받고 저녁에도 일찍 방으로 들어가라는 눈치를 줬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지훈이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시니까 생활비도 더 들고 전기세 가스비도 많이 나와. 우리 생활이 정말 힘들어져.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이 집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이라도 보태려고 했어요. 연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내다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아들한테도 짐이 되고 며느리한테도 스트레스만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젊을 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력한 사람일까? 평생 혼자 힘으로 가족을 지켜온 내가 이렇게 주눅 들어야 하나? 물론 그 생각도 금방 사라졌어요. 당장 갈 곳도 없고 혼자 살기에는 몸도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주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이 안 좋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좀 더 조심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심하라는 거야? 하지만 그 화도 속으로만 삼켰어요. 괜히 집안 분위기 더 나빠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삶일까?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하나?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들 집에 들어온 지 반년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는데 그날은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훈이가 아내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그때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계시면 생활비도 더 들고 저희 사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 피곤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훈이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어보,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 같아요. 전기료, 가스비, 식비 다 늘어났잖아요. 어머님 드시는 약값도 만만치 않고요. 손자 민재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땅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훈이의 반응이었어요. 아내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거들었거든요. 엄마, 사실 수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냥 시골집에서 계시는 게 어머니도 더 편하지 않을까. 거기서 평생 사셨던 집인데 그 말에 정말 젓가락을 놓고 말았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하다니요. 지훈아,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또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 둘 다 직장 다니면서 어머님까지 모시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동안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살았는데도 결국 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네요.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방으로 들어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정말 이 집의 짐이 될 만큼 많은 돈을 쓰고 있나? 전기도 아껴 쓰려고 하고, 물도 아껴 쓰고, 밥도 적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더 서러운 건 손자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민재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걱정됐어요. 혹시 할머니가 정말 우리 집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새벽 4시쯤 되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조용히 나갔는데 거실에서 지훈이와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어머님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말해야 할 때잖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렇긴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요즘 생활이 얼마나 빠듯한지. 어머님 모시려면 더 큰 집으로 이사라도 가야 하는데 그럴 여유 있어?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더 아팠어요. 아들도 결국은 아내 말에 동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더 어색했어요. 지훈이는 미안한 듯 눈을 못 마주치고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민재만 저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더 눈물 나게 했어요. 적어도 이 집에서 한 사람만은 할머니를 걱정해 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방에만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밥맛도 없고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젊을 때 같으면 금방 털고 일어났을 텐데 이제는 그런 기력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뭔가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러움과 슬픔이 조금씩 분노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력한 사람인가? 평생 시장에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 내가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몰골이 정말 초라했어요.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이고 기운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정말 이 집에 경제적 부담만 주고 있는 걸까?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방 안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평생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비밀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조용히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봉투를 꺼내서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주식 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 그것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며느리가 또 한 번 저에게 따지듯 말했을 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랍 속 서류들을 다시 꺼내본 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그 비밀을 평생 간직해온 이유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저는 시장에서 번 돈을 단순히 저축만 한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주식도 사고, 작은 건물도 사고, 땅도 조금씩 모았어요. 남편도 모르게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작은 돈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생활비 빼고 1,000원, 2,000원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돈으로 처음 산 게 동네 구멘트 가게 옆 작은 땅이었어요. 평당 몇만 원도 안 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만 해도 투자라는 개념도 잘 몰랐어요. 그냥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시장 언니들한테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가 좋아했던 건 작은 상가들이었어요. 시장 근처나 학교 앞 같은 곳에 있는 작은 건물들을 하나씩 사 모았어요. 월세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들어오니까 안정적이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회사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았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들 말이에요. 몰골이 정말 초라했어요.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이고
기운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화가 났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상인분들한테서 투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부동산으로 대박을 냈다. 어떤 분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잘못 산 주식도 있고 망한 건물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강남이 개발되면서 제가 산 땅들 가격이 몇십 배씩 올랐거든요. 가장 큰 수익을 낸 건 20년 전에 산 작은 빌딩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변두리였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건물 하나만으로도 수십억 원 가치가 나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아들들한테도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내 자식들이 돈 때문에만 나를 대하는 건 싫었거든요. 진짜 엄마로서 사랑받고 싶었지. 돈 많은 엄마로 대접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들이 들어온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면 더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비싸고 좋은 옷은 안 입고 외식도 잘 안 하고 여행도 안 갔어요. 그냥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만 살아왔죠. 돈이 모이면서 점점 더 신중해졌어요. 통장도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고 부동산도 다른 이름으로 등기하기도 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르게 하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아들들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알았다면 진짜 저를 위해서 모셨을까요? 아니면 재산 때문에 모셨을까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계산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부동산만 해도 800억 원이 넘었고 주식도 300억 원 정도였어요. 은행 예금까지 합치면 정말 1000억 원을 넘는 돈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며느리가 생활비가 부담된다고 전기세 가스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집을 현금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들은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돈이 있어도 진짜 가족의 사랑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이 비밀을 공개할지 말지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당당해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 숨기고 살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며느리가 또 한 번 저에게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날은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또 병원비 나가네요. 요즘 어머님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손목이 아파서 도움을 청했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다니요. 수연아, 그럼 내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도 좀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넘어지시고 약도 많이 드시고.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게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요. 서류들을 정리해서 봉투에 넣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내일은 이 모든 걸 끝내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평생 숨겨온 비밀을 공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다음 날 제가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을지를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평생 숨겨온 비밀을 공개하는 날 말이에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마음은 정말 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평소에 말수가 없던 제가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니까 다들 의아해했어요. 나 사실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너희들 눈치 보며 사는 건 이제 끝내고 싶구나. 며느리가 비웃듯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면 생활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훈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걸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거야. 지훈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된 자산 목록이야. 부동산만 해도 800억, 주식 300억, 예금 100억, 총 1000억이 넘어. 그 순간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말도 못하고 지훈이는 서류를 계속 뒤적이며 확인했어요. 민재만 순수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진짜 부자예요? 그래, 민재야. 할머니가 평생 모은 거야. 며느리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면서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돈 때문에 나를 대하는 게 싫었거든. 진짜 가족으로 사랑받고 싶었어. 지훈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한 말들은? 다 들었어.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했지? 사실 난 너희 집을 현금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때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 모셔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잖아.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진짜 가족은 돈으로 얽매이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게 가족이지. 너희는 그런 가족이 아니었어.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그런데 너희는 그 기회를 버렸지.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좋아요. 그 말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었거든요. 민재야, 할머니도 너를 가장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만날 수 있어.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친절해졌고 지훈이도 극진히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더 이상 눈칫밥을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복지관에도 큰 돈을 기부했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왔어요. 그리고 민재와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소중하고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짐처럼 취급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할 어른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자립은 존중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만 잘해주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 어려울 때 의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가족이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특히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돼요. 제가 받은 상처를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민재는 여전히 저를 자주 찾아와요. 이제는 더 당당하게 할머니를 자랑해요. 그 아이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훈이와 며느리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며 잘해주려고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말씀하세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해달라고. 그게 진짜 효도고 진짜 가족이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저처럼 말이에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니까요.